이러고 끝내자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겨. 그리고 앞으로 책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책임 나오면 책임 묻는 자, 책임 지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기억하면 돼. 3단계로. 책임 지는 자, 책임 묻는 자, 손해배상액 이렇게. 껌벅껌벅 하지 말고 다시 책임 몇 단계? 3단계. 다시 짓는 자, 묻는 자, 손해배상액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양 봤더니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여기도 나오잖아.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기계적으로 선이 과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 과실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이거 애운화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뭐라고?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이요, 선이 무과실이요, 선이 과실이요. 그럼 알 수 없었다 그 말은 선이 무과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앞으로 또 나오니까, 그러면 계약법 할 때 또 나오면 그때 또 자세하게 될 거라고. 그럼 책임 나오면 책임은 몇 단계? 그러면 3단계 해야 되는데 졸다가도 처음 듣는 얘기네. 자, 원시적 일부 불능은 해결했어. 그 다음 후발적 불능에 이게 머리가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51페이지를 봐. 다시 되돌아와서 51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후발적 불능 나오나요? 거기다가 후발적 불능에다 오른쪽에 메모시고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생긴다.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은 물론 원시적 불능도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생겨. 아까 불능 나오면 공통점이 물청의 불능이야, 채청의 불능이야? 채청의 불능만 생겨. 그래서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지금 불능이 이행불능이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고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생긴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 그 다음에 이 채권도 우리는 채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배워.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재산권의 변동 원인. 아, 2개 더 늘었어? 또 이제 그러면 한없이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한 3일 걸려서 한없이 되돌아가. 한번 가봐. 연장. 한없이 가보는 거예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 다 같이 의사표시 있다, 없다. 의사표시 있으면 의사표시 헌바대로,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되겠나? 그러므로 채권적 청구권도 발생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어? 2가지. 자, 채권적 청구권의 발생 원인도 몇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 한번 여러분들 계약상, 법규상, 이렇게 2개 있어. 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 2개 있다고. 오케이? 다시 해. 재산권의 변동 원인 5개요, 2개요. 의사표시 있다 없다 이것만 배우면 돼. 의사표시 있으면 의사표시 헌바대로, 의사표시 없으면 법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규정도 바쁘니까 그냥 법규에 의해서 해버리면 돼.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도 한번 읽어본다. 법규상의 청구권, 계약상의 청구권. 그러면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청에서 생겨, 채청에서만 생겨? 채청에서만 생겨.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 그러면 계약상의, 우리는 여러분들 책에는 이 계약상의 청구권의 불능만 지금 서술하고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의 불능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매를 배우지. 여기 봐, 갑과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건물이 화재로 소실이 되었다고 가정해봐. 소실. 우리는 불능만 나오면, 불능 그러면
매도인을 불능자라고 했어요? 매수인을 불능자라고 했어요? 매도인을 불능자라고 하고 후발 불능에 들어서잖아. 그럼 아까 원시 불능에서는 채무자, 채권자 이런 말 안 썼어. 아직 계약이 유효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후발 불능만 나오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지. 그래서 불능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자라고 불러.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배웠지. 불능자를 뭐라고? 채무자. 그럼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불러? 매수인을 채무자라고 불러? 매도인을 불능에 빠지는 사람은 매도인뿐 아니야. 그냥 매도인을 불능자라고 한다는 것이야. 동의해? 그럼 이 건물이 소실된 이유가 채무자의 갑의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뭐냐면 고의과실을 귀책 사유라고 그래. 채무자의 의도 또는 고의, 부주의, 과실이 있느냐 없냐, 고의과실이 있냐 아니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채무불이행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 한번 읽어본다.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키는 것이 가능하면도 않는다는 거지. 다시 한번 지키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이 소실된 게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야. 근데 고의과실 없으면 지키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 건물이 무슨 얘기냐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생기려거든 반드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밑줄 긋자. 자, 양가로 2번, 반가로 2번의 후발적 불능에 동그라미 3번 봤더니 다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 나오지? 거기 지금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이 건물이 소실되게 된 이유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다시 한다. 여러분들 앞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생기려거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전제해야 돼. 고의과실 없으면, 귀책 사유 없으면 채무불이행 문제 안 생겨. 그래서 이 건물이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소실이 되면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의과실이 없었대. 이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다면, 자,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다면 채무불이행 아니지. 고의과실 없으니까. 어디? 이 건물이 지진으로 탔다. 그러면 고의과실 있음 없음?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써 못 써? 못 쓰지. 눈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봐. 채무불이행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따라서 자 여기 봐.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 소유권 넘겨주쇼 이게 채청이야. 건물 소유권 넘겨주쇼 이게 채권자의 청구권 채청인데 그것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잖아. 그럼 불가능하게 된 이유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으면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불러. 위험부담. 이렇게. 다시 한번 위험부담.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불인 경우에 생겨. 그래서 거기 한번 보자. 다만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과 그 다음에 오른 두 번째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슨 부담 문제? 거기 두 가지가 있다. 위험부담. 그럼 자, 여기 봐라. 계약상 청구권의 이행 불능이 된 이유는 귀책 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해결하고 귀책 사유 없으면 채무불이행이요, 위험부담이요? 위험부담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봐. 수험생 여러분 다음에 또 배워. 계약법에서 여기 봐. 이 건물이 가불간의 건물이 11월 11일 날 매매했는데 이게 12월 11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대. 지진으로. 그러면 갑의 채무는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고의과실 없잖아.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되다 보니까 불가항력 아니야? 그러니까 갑의 채무는 존재해야 돼, 소멸해야 돼? 소멸해. 그러면 그와 대가 관계에 있는 의존 관계에 있는 을의 채무도
을의 채무도 존재해야 돼. 소멸해야 돼. 소멸의 양채무가. 그러면 우리는 너와 나의 법률 관계가 소멸했는데 기존에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그 기존에 주고받은 것은 다 부당이득으로 해결해. 부당이득. 자,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아까 여기 또 지워버렸는데 재산권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이 있어서 4대 구제 수단 중에 한 번 이거보다 채청, 물청, 부청, 손청 생각나? 그래서 4대 구제 수단이 채청이 있었고 지금 여기 채청 배우잖아. 두 번째는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청, 세 번째는 부당이득 청구권 부청, 네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권 손청 이렇게 4개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나오면 시험이야. 이거 나오면. 그러므로 위험부담의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O. 다시 해. 맨 강의가 다시 한다밖에 안 들려. 여러분 동영상 듣다 보면 맨 다시 한다만 나오니까 짜증난대. 여기 잘 봐. 가불간에 11월 11일 날 건물을 매매했는데 12월 11일 날 지진으로 소실이 되었다면 일단 채무자의 채무는 이행불능이잖아 지금. 지금 채권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그랬지? 그냥 채무불이행 아니면 위험부담 둘 중에 하나라고. 이거보다 책임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 없으면 위험부담. 그럼 위험부담은 책임 없으니까 양채무가 소멸했구나 생각을 해. 그럼 기존에 매매관계가 소멸했다면 을이 갑에게 계약금 걸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을이 법률관계가 소멸했는데 을이 계약금을 갑에게 주었다면 이것을 다시 원인 없는 이득. 그래서 갑이 누르는 이득이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설득이 돼? 그런데 여기 봐. 이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는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가입했나 봐. 근데 매매대금은 2억이었는데 건물이 멸실되면서 보험금을 얼마를 받냐면 5억 받은 거예요. 그럼 위험은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하거든. 그럼 불이익을 떠안는 게 부담인데 건물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매매계약은 2억 했단 말이야. 그럼 매도인은 건물이 멸실되면서 매수인에게 2억 받는 것보다 보험금 5억 받는 게 더 좋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매도인에게는 이익이 생겨 불이익이 생겨. 이익이 생기지 5억 받으면. 그러면 매수인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매수인은 내가 2억 줄 테니 네가 보험금 받을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라.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제 배우는 것이야. 다 같이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못하는 불능 때문에 그것이 보험금이라는 변형된 가치가 있지. 그것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은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 행사하는 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불능만 나오면 그것이 계약상 청구권의 불능이든 법규상 청구권의 불능이든 공통점이 불능 그러면 외워요. 대상 청구권. 이건 어디서나 생기는 문제야. 대상 청구권. 불능 나오면 여기서도 대상 청구권, 여기서도 대상 청구권, 여기서도 대상 청구 막 생기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졸다가도 불능만 나오면 그냥 외워요. 대상 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은 어느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이중 매매에서 알아야 되니까 거기다 정리하고 가자고요. 페이지 65페이지를 보시자. 이따가 이중 매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고. 갑이 요 X 토지가 있거든.
그런데 을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대. 을과. 그래서 매도인은 X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1억을 주겠다고 약정을 해서 약정을 했어. 그리고 대부분 매수인이 넘겨받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고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아직 매수인의 이름으로 등기는 못 해온 것이야. 그럼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취득을 한다고 그랬어요. 채권 취득을 한다고 그랬어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런데 아직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안 돼 있는데 갑의 이름으로 남아있다면 을은 매매계약만 체결했고 목적물은 넘겨받았으나 소유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렇게 병에게 한 번 더 매매하는 것을 이걸 이중매매라고 그래. 이중매매. 우리는 매매는 약정만 해도 채권 채무 생긴다고 이 연사 목록화 강조했지. 여기도 약정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약정만 하면 매매가 효력이 생겨버리므로 이중매매는 유효겠어, 무효겠어? 유효야, 유효. 이렇게 알아들었나? 여기다가 어째서 유효지 그러지 말어. 이제 그때는 이후 달 때가 넘었어. 지금은 3주 지났으니까. 그래서 매매는 이중매매든 삼중매매든 매매계약은 약정만 지키면 되잖아. 그래서 부담행위이므로 이중매매나 삼중매매도 유효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65페이지에 맨 위에 물방울 4번에 부동산의 이중매매 양가로 2번 봤더니 원칙 무효요, 유효요? 유효야. 이렇게 유효.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자유경쟁의 원칙상 뭐 이런 거 안 나오거든. 그냥 그 괜히 몰라도 되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그거다 밑줄 긋고 앉았어. 그냥 우리는 유효만 무효만 알아라고 이렇게. 알아들었나? 그래서 유효요, 무효요, 이중매매는 유효야. 그러면 여기서 병이 문제가 되는 게 병이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을 병이 알았다. 어떤 사실을 안다. 그걸 악이라고 그래. 알고 매매했어도 이 매매는 유효다 그 말이야. 알고 했어도. 그런데 우리 판례는 갑이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거든. 그런데 그 의무를 배신하도록 병이 종용했다. 이것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리도 따지지 말고 요 병이 알고 꼬드긴다 이것을 요청이라고 불러. 알고 꼬드기는 것.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팔아달라고 종용을 해.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하고 알고 꼬드기는 건 다르지. 이것을 적극 가담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야. 그래서 밑줄 그셔. 밑에 예외 무효 양가로 3번을 봐. 양가로 3번. 병이 갑의 을의 배임행위에 무슨 가담? 내모쳐 적극 가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또 가서 배임행위 찾아야 돼. 찾으면 안 돼. 그럼 뭐하러 찾아? 그냥 적극 가담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뜻을 제시해 줘. 그러므로 이중매매가 유효가 되기 위한 무효가 되기 위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적극 가담했다는 말을 보고 무효라고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 무효인 경우 효력을 묻는 거지 적극 가담의 정도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알고 샀어도 유효요 무효요? 유효. 응? 그럼 이제 여기 봐. 알고 샀을 때를 먼저 해결해버려. 자, 알고 사서 병명의로 등기가 격려되면 이제는 갑은 을에게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다. 이때 이행불능에 빠졌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이행불능. 등기해주면 제2매수인의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면 그때는 자 위에서 양가로 2번을 봐. 2번. 이 경우 을은 갑에 무슨 불능을 이유로? 그럼 잘 들어야 돼. 이행불능은 어느 때냐면 이행불능의 상태를 물어. 그러면 이중매매 했다는 것이 이행불능이야? 병명의로 등기된 상태가 이행불능이야?
병명의로 등기된 상태를 이행불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이 X 토지 소유권이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병명의로 등기가 종료되어 버리지. 지금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병명의로 등기가 되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이행불능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잘 정리해보자. 갑이 을과 매매했고 병이 알고 사서 등기가 종료가 되면 이때 상태를 무슨 불능이라고 불러? 그럼 이행불능은 귀책 사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고의과실 있잖아. 지금 일부러 했으니까. 동의해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대신 3월 달에 다 강의 배우고 나서 이사 간다 소리 오면 된다 안 된다? 아, 배울 만큼 다 배웠으니 집에 가서 혼자 하면서 환불해 가야 되겠다 그랬다가는 망치로 2대씩이야? 알아들었어? 지금 정신 차려 잘 배워. 지금 계약상 청구권의 이행불능 여기 온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럼 병명의로 등기가 되면 이행불능이 되면 우리는 전부불능을 놓고 공부를 해 이제. 그러면 매수인은 이제 여기 봐. 이 사람은 이행불능에 빠지면 을은 갑에게 계약을 파기시켜. 야, 계약을 파기시키는 게 해제라고 그래.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65페이지에 이행불능이다 메모해요. 65페이지 2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행불능 나오나? 거기다 메모해 이렇게. 아니 알지에다